에, 고통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고통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치, 앞에서 이 두 가지 법칙에서 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정리한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간에게 설정된 기본값이 긍정적인 상태로 해서 그것이 고통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통증관리 산업은 시장 규모가 6,3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고통에는 반응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통의 대부분은 기억이 만든 환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에서 고통을 만드는 기억을 치유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삶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겠다. 완벽한 이르는 단어를 쓰면 건강성 문제나 고통이 아예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삶이 전혀 아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에이브리엄 링컨에게도 유명한 배우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존재한다. 고통은 돌발적인 사고도 결함도 실수도 아니다. 그리고 고통이 반드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통이 삶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절대로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다. 그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 평안을 경험하는 최선의 삶이다.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면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선된다. 왜일까?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오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이드가 이성주의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수년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 나는 프로이트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이성주의는 비교와 기대가 합쳐진 것이다. 이성주의는 최종 목표 외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한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비교를 바탕으로 남보다 괜찮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특정한 결과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미래를 위한 최선은 당신이 지금 최선이라고 믿는 가치가 아닐 수 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에 돈이 아주 많고 유명한 사람들을 상담해봤다. 3명자 10명 중에서 1명은 돈도 많고 행복했지만 9명은 돈이 많음에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휘달렸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서 대부분이 저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이란 것이다. 삶이란 특정한 형태여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갈 것이다. 게다가 좋은 삶이란 이럴 것이다 라고 떠올리는 예측은 대부분 잘못된 생각이다. 부유한 뮤지션들 10명 중에서 1명이야 분명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 터이지만 나머지 9명은 차라리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었거나 내면을 더잘 다스렸으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유명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바탕으로 살았다면 최고의 삶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10명 중에서 1명에 해당하는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돈이나 명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저 음악을 사랑할 뿐이었다. 완벽한 삶을 찾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며 정착기는 대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최선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운 어려운 스트레스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양쪽 길 모두 고통은 있다 하지만 한쪽 길은 철산의 고통처럼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쪽 길은 고통이 골문 상처와 감염으로 바뀌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의미가 없다. 최근에 당신에게 최악의 날은 언제였으며 무엇이 그날을 나쁜 날로 만들었는지를 다시 떠올려보자. 아마 당신은 최악의 역사적인 고통을 겪었거나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또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소망을 이룰 바탕이 될 수 있는 성진 길을 날려버렸던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크게 떨어진 일은 없었지만 그저 당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몹시 갖고 싶었던 때였을 가능성도 아주 크다. 만일 실제 있었던 일을 바꾸지 않고 나쁜
날에서 좋은 날로 혹은 적어도 괜찮은 날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당신의 남은 인생이 모든 나쁜 날을 나쁘지 않은 날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당신의 무의식이 믿지 않는 100만 달러가 지금 내게 오고 있다라는 학원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기본적이고 진실되며 아무 노력이 들지 않는 반응이다. 가령 별일 아니야, 나는 괜찮아. 혹은 그거 참 엄청 아프군. 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같은 말과 태도에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고통이 없다는 뜻일까? 아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 당신에게 못되고 비일하게 굴었던 사람이 다정하고 착해졌다는 뜻일까?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못되고 비일하게 군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원했던 일자리를 얻게 됐다는 뜻일까? 그것은 아니다. 부유하고 유명해졌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당신이 만일 돈이 많은 유명 뮤지션이라면 앞으로 발표할 모든 노래나 영화에서 성공을 보장받았다는 뜻일까?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내면적으로 사랑, 기쁨, 평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프기는 해. 그렇지만 나쁜 날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흔치 않은 비극적인 고통을 겪고서 지금은 부서질 듯 아프지만 곧 다시 회복되어 괜찮아질 것임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괜찮아진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겪었던 날이 이제는 대단히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삶에서 보다 큰 의미와 목적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 더 대단한 경험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쾌락은 항상 좋고 고통은 항상 나쁘다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이 되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경우가 아주 흔하며 잘못된 쾌락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고통에서 두려움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비통이나 공황에 빠지지 않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면 마치 공원에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본래 인간이 설계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경험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차단, 파손, 결핍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그런 기본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심장은 몸 전체의 혈액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지 않을 때 이를 기능 부전이라고 부른다.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이를 기능 부전이라고 부른다. 면역 체계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세포 수준에서 파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기능하지 않거나 위협이 되지 않은 요소에 과잉 반응할 때 이를 기능 부전이라고 부른다. 이제는 인간의 정신적인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인정해야 할 때다. 시상하고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때만 스트레스 반응의 스위치를 켜도록 되어 있다.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 반응 스위치가 켜지면 기능 부전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기능 부전의 근원이 기억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기억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두 번째, 기억의 형성, 챕터 2에서 기억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 건강 문제 등등 기억을 연구하는 줄리아 샤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자신을 규정할 때 성별, 출신, 민족, 나이, 직업 같은 특성,
또 그리고 교육을 받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를 앞둔 것처럼 그동안 성취한 결과를 떠올린다. 또 자신이 낙관적인 비관적인지 재미있는지 진지한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같은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남들과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가 자신을 규정하는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뿌리는 거의 분명히 당신의 개인적인 기억이 있다.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며 우리가 정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신지학에서는 현재의 사건이 과거의 기억의 뿌리를 논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늘 알고 있었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기억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30년 동안 내담자들과 상담한 경험, 개인적인 연구와 조사, 개인적인 경험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억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한다. 줄리아 쇼가 개인적인 기억이라고 부른 것을 나는 원천 기억이라고 부른다. 원천 기억은 마음에 저장된 이미지로 그 안에 오류가 있어서 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문제들은 최후반에서 배울 기억 엔진 이용 과정에서로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원천 기억이 개인적인 경험, 상상, 조상 영역에서 유리한다고 본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리한 기억. 여러 예전에 가족들과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다녀온 적이 있다. 다같이 전망대에 들어가서 최초로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했다. 그 순간에 대한 나의 기억은 이렇다. 우선 나는 오감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과령 눈으로 흙과의 색깔과 깊이를 보고 귀로 매의 울음소리와 우리의 가족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파리라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꼈다. 그런 다음에 와 직접 와서 보니까 다른 애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한 것은 말로 표현했다. 와 직접 와서 보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날마다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오감을 사용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기억은 우리가 오감으로 본 것으로부터 형성된다. 개인적인 경험이 기억되는 방식이 주위 세계를 통영적으로 녹화하는 것과 같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오감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일석을 기억의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경험을 되새길 때면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다시 보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가 조금 더 비슷하지가 않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연구원들은 개인적인 기억을 포함한 모든 기억은 환상이라고 일컫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한다. 어째서 그럴까? 우리가 보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만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오감을 사용해보고 경험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기억의 렌즈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걸러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걸까? 다시 컴퓨터에 비교해보자면 인간은 사전에 프로그래밍 상태로 태어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호흡하는 법과 먹을 것을 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세부 기억도 사전에 저장된 채로 태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장후반부에 더 다룰 것이다. 일단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말 그대로 빛의 속도인 초당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감각을 통해서 입력이 된다. 데이터는 녹화된 동영상처럼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화학적인 자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조 건에 달하는 기존의 기억들을 먼저 통과한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들의 기억 용량은 약 1000조 바이트, 즉 전체 인터넷 용량과 맞먹는다. 현재 상황이 어렴풋하게라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는 과거의 기억, 잠시 뒤에 다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을 위해 대하는 기억은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자극들이 그 모든 기억을 통해서 걸러지면 무의식적인 마음이 전체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완성된 내면의 심상이나 영성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기억이다. 이 새로운 기억이 우리가 본 것이며 그 기억으로 느낀 생각, 몸의 화학 반응, 행동이 나온다. 기억은
비교하자면 녹화된 동영상보다는 포토샵 파일에 더 가깝다. 모든 과정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즉각 저절로 그리고 쉼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는 말은 이런저런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 영성이나 심상,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그대로가 아닐 때가 많다는 뜻이다. 사실 우리 기억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99%까지가 실제와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랜드 캐니언 방문 당시의 기억을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자.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내 이전 기억, 즉 내면의 이미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본 사진, 그리고 그 사진과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을 토대로 그랜드 캐니언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였다. 그 이미지는 내가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받아들인 감각 데이터를 투과하는 렌즈 역할을 했다. 경남 전의 기억은 잡지에 나온 사진과 그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로 비슷한 데이터를 경험했던 것이 전부였다. 실제 데이터는 내가 기존에 품고 있던 내면의 이미지를 크게 넘어선 것이었으며 무한한 아름다움과 경외심을 자아냈다. 그래서 내 감정적인 반응은 아름다움과 경외감이었고 이에 따른 생각, 신체적인 화학 반응, 행동은 감정 반응의 일치에 되어 나타났다. 최근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갔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인 해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기억은 토했던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곳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해서 해리가 심하게 물밀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흉격을 보고 소리를 듣고 헬리콥터를 타는 등 모두 똑같은 감각 데이터에 노출됐다.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다른 3명의 저된 기억이 아름다움과 경외감인 것에 반해 해리의 기억은 완전히 달랐다. 서지범 핑거는 져서 지금 다시 개몽해서 가형성 휴리스틱 또 가형성 편향으로 불리는 널리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형성 휴리스틱이라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머릿속에 더 쉽게 떠오를수록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믿게 되는 경향을 뜻한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은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기억이 강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떤 기억이 노출 빈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 검사 견질의 검사 결과의 상위에 놓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거듭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핑크는 그 예로 통계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높지만 비행기 사고가 언론에 보다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차에 타는 것보다도 비행기에 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가형성 편향이 작용한 결과다. 기억의 가형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여부이며 이는 몇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된다. 공포로 인한 요인 또 이런 등등으로 이것은 또 넘어가서 보기로 하고